네, 이회창 전 총재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놀라운 변신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 역대 대통령에 대한 품평을 좀 했다면서요, 김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회창 전 총재죠. 이제 총재가 회고록을 고심 끝에 내놨는데 네. 이 과거에 이제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 이 정치 인생에 진짜 역경도 많고 대선 후보로 3번이나 했지만 고배를 마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현대 정치사의 하나의 이 맥을 긋는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상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정치에서 떠나고 다시 복귀하고 여러 이 문제점이 좀 많이 이 정치 인생에서도 역경이 많았던 인물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 이 정치적인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회고록에서 이제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우선 이제 YES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동물 같은 이제 정치적인 후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회고록에서 내렸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패한 좀 정치인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놀라운 변신 수준을 가진 인물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 쓰디쓴 이 참배의 경험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놀라운 변신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회고록 내용을 보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이 사실 여러 가지 말 바꾸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을 했지만 어쨌든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놀라운 변신술을 가지고 있다. 좀 애매한 평가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대통령이 될 줄은 몰랐다. 네. 그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왜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글쎄,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소위 얘기하는 DJP 연합, 네. JP와의 연합을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사실은 내각제 개헌 약속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승리를 위해서 자신과 정치 철학이 다른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약속을 안 지키고 나중에 깼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성공한 정치인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DJP 연합이 본인 지금 보기에는 야합이지만 선거에 이기는 신묘한 스윙은 틀림없고 나는 완벽하게 패했다. 적의 전략에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시 저희가 판넬에서 설명해드렸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졌었죠. 2연패를 했었는데 DJ한테 한번 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한번 패했는데 내가 진 이유 3가지라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높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곧 깨질 바람이라고 봤었고 너무 이제 상대를 얕잡아왔다. 놀라운 변신술을 갖고 있었다. 그가 그다음에 이미지 연출에서 완벽하게 졌다. 이제 홍보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신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변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본인이 사실은 처음에 얘기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또 돌풍을 일으키는 것도 광주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시작이 되면 사실은 본인은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올라올 줄 몰랐는데 광주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바뀌는 부분이 보였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대기업이 정치인들에게 대선 자금을 제공했던 과거의 관행을 끊는데 노 전 대통령이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면 또 칭찬도 하고 공격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명주약죽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치고 올라와서 본인을 이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선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어떤 선거 운동들이 일어났었어요. 거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였죠? 현대 정주영. 그분하고 이제 단일화하는 것도 극적인 단일화. 정몽준 전 대표하고 단일화하는 것도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돌풍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회창 전 총재 입장에서는 그 변신도 잘하고 그다음에 시류를 잘 읽고 또 새로운 연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잘
적용해서 본인이 대선에서 이기게 만드는 요소가 작용했기 때문에 본인이 패배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찬 전 총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놀라운 변신술이라고 표현한 거는 제가 이해하기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은 김영삼 전 YS죠.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1988년도 13대 총선 때 당시 부산 지역의 뭐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던 김광일 변호사의 추천에 의해서 이제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김영삼 총재로부터 이제 영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뭐 3당 합당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서는 DJ의 김대중 대통령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뭐 결국에는 2002년 대선에서 당선이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YS를 다시 찾아가서 2002년 지방선거 때 YS의 의중에 따라서 부산시장 공천을 하겠다라는 제의도 하고 그러니까 YS DJ를 넘나들면서 그래서 변신을 했다는 거군요. 뭐랄까요 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다른 세력과 손을 잡는 그런 걸 놓고 변신술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게 말하면 정치적이고요. 이해찬 총재처럼 얘기하면 변신이고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해찬 전 총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촛불 집회의 집단 의사대로 가겠다는 뜻이라면 법치주의에 반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또 홍보하는 게 치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뭐 잠시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계에 입문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98년 보궐선거 이전에 97년에 이미 나를 한 차례 찾아왔었고 내가 입문을 시켰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깜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됐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일단은 권력이지는 굉장히 강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의 어떤 책임감이나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야겠다는 어떤 여러 가지 지도력은 좀 부족했다라고 사실은 날선 비판을 했던 부분이고 또 가장 기억나는 것은 이 문제가 사건이 터졌을 때 하야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서 전국을 수습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치력과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신랄하게 꼬집었다라고 보이고요. 아마도 본인이 정계를 입문시키고 이렇게 성장시킨 과정에서 그때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더 회한적으로 좀 돌아보는 계기로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회고록이라는 건 보통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본인이 본인의 회고록이 자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가하는 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면 옛날엔 저랬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 사람들이 회고록을 내는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은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좀 안 되고 엉뚱한 부분은 지금 5.18로 지금 불똥이 쪄서 팔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도 얘기도 못하고 오히려 논란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기 변명을 해서 회고록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가 했던 일을 다 거짓말로 그걸 미화하고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회고록을 쓴 거 아니에요? 회고록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결국은 법적으로도 이미 다 결정이 나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그것 때문에 재판도 받고 처벌도 받았으면서 본인은 계속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회고록을 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치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비화들 이런 걸 얘기해 주면서 다음에 정치하고 싶은 분들이나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그걸 뭐 반면 교사로 삼든 아니면 좋은 모델로 삼아서 정치를 발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모티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면피를 하려고 하고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마저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저건 회고록이라기보다 구타 유발 회고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타까지 너무 심하고. 그런가요? 네, 구타까지 너무 심하고. 분노 유발, 그럼. 네, 분노 유발.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정치인들의 회고록, 여러 가지 이제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화제가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정치인들이 어떻게 집필을 하게 될지, 또 지금 갑자기 들 생각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나중에 이제 회고록을 집필하게 될지, 그 내용은 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아이고, 홍준표 대표가 또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선행을 했습니다. 선행한 내용은 이겁니다. 3천만 원 쏜다. 네, 지금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자, 홍준표 대표가 어제 군부대 방문했는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장병이 회식 요걸 주나? 오늘은 피자를 전 병사에게 드리겠습니다. 피자? 네, 피자 150판. 야, 째째하다. 전당대 하고 남은 돈 있잖아. 예, 예. 네? 그 오늘 부대 그 사단장님한테 회식부 드려. 야, 피자 가지고 네. 김희태 차장. 야, 이 군부대 군인들이 몇 명인데 피자 150판 사갖고 돌리면 욕망 먹지. 뭐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홍준표 대표가 통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피자 150판 정도, 그러니까 그 대대 기준으로 한 860, 이 대대로 500여 명 대대원들을 위해서 이제 피자 한 150판을 이제 사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전체 부대원 수 11사단 부대원 수가 한 8,600여 명이거든요. 8,600 명. 그러니까는 피자 150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누구 네. 거에 입에 붙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이 전당대회를 하고 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인데 이 3천만 원을 부대 회식비로 좀 통 크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영상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본 것이 지난번 수해복구 현장 때도 그 장화를 스스로 못 신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군복도 좀 힘겹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방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홍준표 대표는 이게 스스로 뭐를 잘 안 해보신 느낌 있잖아요. 옷도 네. 스스로 안 입어보고 장화도 스스로 안 해보고 옆에서 많이 보좌진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익숙해 보이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아무튼 웃긴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일단은 그 군대 행사에 갔으면 군복 정도로 잘 장착해서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야당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아닌가 합니다. 네. 네. 근데 아까 뭐 전당대회 하고 남은 돈 있잖아. 3천만 원 좀 줘. 괜찮은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글쎄요, 뭐 아직 다음 선거가 워낙 많이 남아서 그런지 뭐 기부행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을 받고 기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전당대회를 상당히 간소하게 치른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예. 뭐 네. 전당대회는 당에서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소위 그 컨벤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뭐 체육관 큰 거 빌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거창하게 치르는데 지난번 전당대회를 매우 간소하게 치르고 거기서 남은 돈을 기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카메라로 잡아갖고 하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홍준표 대표가 일거수일투족이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도 관심이듯이 제1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도 관심이라서 본인이 조금 더 저런 부분에서 말도 가려서 하고 또 행동도 더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대선 비용. 물론 대선 지난 지가 벌써 언젠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대선 비용 갖고도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비용 관련해서 로고송이 최근에 대선 과정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로고송에 돈을 상당히 많이 썼다는 지금 얘기가 들리네요. 그렇죠. 지금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8곡 노래를 사용했는데 그 돈으로 경비가 한 1억 6,830만 원 네. 네. 들어갔고요. 지금 볼까요? 뭐 마마무, 박상철 씨, 박현민 씨, 정수라 씨. 그 모래시계 OST가 눈에 띄죠. 저게 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자기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분. 네. 그때 작가는 또 홍준표 대표가 뭐 모델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니까. 모래시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들어갔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약 1억
1,987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신해철 씨의 노래를 주로 많이 썼었는데요. 오, 비싸네요. 이거 네. 두 곡밖에 안 썼는데. 다섯 곡, 두 곡만 이름이 다섯 있고 곡, 예. 다섯 곡에 예. 1억 1,867만 원.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12곡을 썼는데, 이건 김도진 후보 때예요. 김도진 후보 때는 DJ DLC의 노래를 해서 4,300만 이걸로 굉장히 효과를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 DJ 때만 해도 저 정도밖에 안 썼는데 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맞아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선거하는 과정에서 노고성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이 금방금방 따라 부를 수 있거든요. 네. 아주 쉬운 노래를 가사를 개사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 부르고 후보의 이름을 즉각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고성에 더 많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 훨씬 더 많이. 근데 대선 비용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법정 선거 비용이 제 기억으로는 한 530억 정도 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선거 비용을 가장 많이 쓴 당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에요. 그때 자유한국당은 400억을 안 넘겼습니다. 사실은 뭐 너무 비용을 쓸 수 있는데도 안 썼다. 뭐 이런 불만을 했었죠. 예,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그리고 거의 그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은 법정 한도를 거의 다 채워서 썼고요. 근데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이 로고송에 얼마 썼는지 뭐 4,300만 원 썼다고 하는데 네. 로고송에는 오히려 적게 썼는데 그렇죠. 전체적인 네. 비용은 상당히 많이 썼었는데 예. 보통 지금 평균을 내보니까 한국당이나 국민의당, 한국당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의 로고송 운영비를 쓴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만 보면 12곡에 4,300만 원이니까 한 40만 원? 뭐 굉장히 적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정도 썼군요. 400만 원 정도 적게 쓴 것 같고요. 이런 선거 비용들이 최근에 뭐 이중으로 집행이 됐다, 이런 걸 좀 깎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나 봅니다. 워낙 우리 정치가 고비용 선거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로고송 부분에서는 원작자나 가수들한테 제대로 그 돈이 가야겠습니다만, 그거 말고 아까 530억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줄여나가는 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